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위성망과 초지능 AI, 수십 년간의 기후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하나의 땅을 가리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기술로 뒤덮인 현대도시였고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채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지구의 생명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직감으로 이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그 장면, 그 냄새, 그 대답할 수 없는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 답은 믿을 수 없게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곧 인류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 무코에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생태 보건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생태학자입니다. UN 산하지구 생존 전략 본부에 속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와 있는 이유 또한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더는 침묵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제 안에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 한반도라는 땅에서 본 것은 단순한 자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식, 땅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 그것을 저는 이 낯선 곳에서 되찾았습니다. 2100년 지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들릴 만큼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계절은 2계절로 축소되었고 식물의 개화 주기는 무너졌으며 멀쩡한 대륙이 하루아침에 모래로 뒤덮이는 일은 뉴스조차 되지 않을 만큼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남아프리카는 이미 물 부족과 기온 상승으로 평범한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생존을 위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라 나디아. 땅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배신한다는 거야. 그 말이 당시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전부였다는 걸 압니다. 지구 각국의 과학자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초국가 연합 조직으로 모였고 저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부의 AI 분석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는 고대 문헌, 설화, 종교 경전, 심지어 위성의 지형 분석까지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총합해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론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이 명령어는 반복적으로 출력되었고 위도와 경도를 교차 분석한 끝에 한 지역이 도출되었습니다.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작은 반도 하나. 대한민국. 그리고 그 중심을 뚫고 흐르는 산줄기백두대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선 감각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공항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검사 로봇과 바이오 인식 게이트를 지나 도시로 들어서자 이곳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교통을 관리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전기버스는 거리를 흐름처럼 달렸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전기충전소는 마치 과거의 주유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완벽한 질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허를 느꼈습니다. 도시는 아름답지만 차가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고대 생명체의 유전자 흔적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 도시에선 그것을 느낄 만한 흙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건물은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어디서도 산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온 건 아닐까요? 팀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대화해왔고 지금도 그 감각은 여전히 제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이곳 어딘가에 진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한 청년이 저희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김지훈. 말투는 느긋하고 사람을 잘 살피는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매번 미소를 잃지 않던 그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디아 박사님, 혹시 진짜 산을 보고 싶으신 거라면 외가 쪽 마을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방학마다 갔던 시골 마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두대간 아래 자리 잡은 마을로 아직도 농사짓고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고요. 다른 팀원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도시에선 느낄 수 없던 무언가가 그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피어났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사람들한테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게 정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청년이 우리가 찾던 길의 입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도착한 마을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곳 같았습니다. 진흙이 말라붙은 골목길, 돌담 너머로 고개 내민 감나무, 닭들이 한가로이 걷는 마당. 그곳은 기술이 만든 질서가 아닌 삶이 만들어낸 조화로웠습니다. 지훈의 외할머니는 손수 짠 무명 앞치마를 두르고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왔다고요? 얼른 들어와요. 더운데 수박이나 한쪽 하세요. 말투 하나에도 정이 묻어났고 그 따뜻한 눈빛은 흙과 바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100년 전에는 아무것도 안 심어도 나물이 올라왔지. 들에 나가면 고사리며 더덕이며 알아서 나왔거든. 산이 사람을 먹여 살렸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계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기억, 기술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마을의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땅 어딘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짜 생명의 뿌리가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부터였다는 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지훈과 함께 그 마을에 머문 건 단 며칠이었지만 제 안에 뿌리를 내린 감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날 조용히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다시 그 마을에 함께 가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연구팀도 같이요. 지훈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부에서는 예상 외의 제 요청에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생물군 조사는 이미 위성지도 상으로 수백 번 확인했다. 고대숲은 없다. 상관은 그렇게 잘라 말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 전통 속에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이례적으로 승인되었고 저는 비공식 조사팀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반도 중부 내륙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저희를 다시 그의 외가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단둘이 아닌 저와 함께 일하는 식물유전자 분석가 하르빈 그리고 민속문헌을 전공한 에단 박사가 동행했습니다. 저마다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확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닌 기억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큰 항아리를 닦고 계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과학자라는구먼. 아이고야, 쓸만한 건 없지만 뭐라도 챙겨가 봐요. 그렇게 웃으시며 저희를 반기셨고 저희는 다시 마당에 둘러앉아 이 마을에 전해지던 오래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엔 백두대간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도 냄새가 달랐어. 봄바람엔 쑥냄새, 여름바람엔 송진향. 가끔 그런 데가 있었지. 손에 흙을 묻히면 따뜻하고 이상하게 거기선 배가 고프지 않았어. 그 말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냄새, 그 흙이 우리가 찾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요. 며칠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백두대간 산줄기 탐사에 나섰습니다. 등산이라기보다 기록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탐험에 가까웠습니다. 위성에는 표시되지 않았고 드론도 잡지 못하는 고지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 우리는 그 숨겨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산은 아름다웠지만 특별한 생물종이나 식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기 공기 냄새가 달라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저도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는 흙, 그리고 숲이 내뿜는 어떤 원초적인 기운. 산이 살아있다. 는 표현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낮에는 토양을 채집하고 밤에는 땅의 온도를 측정하며 야영을 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에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 인맥 구조가 현대 식물들과 전혀 다릅니다. 유전자 구조상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식물과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원형 식물종이었습니다. 하르비는 뿌리와 종자를 분석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라 보존이에요. 이 종은 진화되지 않았어요. 수천 년 전 모습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도시에선 찾을 수 없었던 답. 첨단 장비도 슈퍼컴퓨터도 발견하지 못한 그 비밀이 이 작은 산속 조용한 공간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을 발견한 이후 저는 전 세계에 보낸 첫 보고서의 첫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이 이 땅을 지켰고 땅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흙을 밟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고. 우린 그걸 잊고 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찾던 생명은 단지 유전자 조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던 겁니다. 그 이후 저희는 그 지역을 보건 생명 보존지로 공식 지정했고 더 많은 연구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다. 이곳은 인간이 잊었던 뿌리를 다시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 복원되지 않은 원형 식물종은 전 세계 생태학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국 정부와 연구소는 즉각 대표단을 파견했고 한국 정부는 유엔과 공동 협약을 체결해 백두대간 일대를 지구생태회복센터로 공식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경보호구역이라는 의미를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잊고 있던 삶의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하는 학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연구팀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땅의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 저의 역할은 새로이 도착한 사람들과 이 땅의 삶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몽골 출신의 이주자였던 타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이주해왔고 텐트와 철구조물 안에서 생활하던 이전의 삶과는 너무도 다른 이 마을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땅은 너무 조용해요. 무서워요. 바람 소리도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손에 삽을 들고 직접 흙을 파고 묘목을 심으며 타라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흙이 따뜻하네요. 이상해요. 내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는 마을 아이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마을회관을 개조해 작은 학교를 만들었고 저는 세계 각국의 난민 아이들에게 흙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숨한글로는 숨결의 뜻, 그리고 숨쉬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했고 스마트 기기 없이 배우는 것에 반발도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에서 온 소년 유스케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나무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심으면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이상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조금씩 흙과 말을 트기 시작했고 바람과 친구가 되었으며 계절의 변화에 웃고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변화 속에서도 저는 작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마을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잇몸 치료로 붙였던 레진이 갑자기 떨어지며 식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저에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 어디 아파요? 입 안에 뭐 불편해요? 제가 얼버무리자 그 아주머니는 지훈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누나 병원 데려가야겠어.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깊은 산속에서 병원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곧바로 저를 데리고 마을 아래쪽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지역 공공 클리닉이었고 시설은 최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접수부터 치료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치료 중에도 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치료비도 상상 이상으로 저렴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거 외국인도 혜택 되는 거예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요, 사람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건 불편하면 같이 고쳐야죠.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기술도 시설도 아닌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무렵 지훈과 저는 공식적으로 생명학교 20 국제기관과 연계된 NGO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생태 보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오는 학생들, 전문가들, 농부들, 그리고 단순히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흙 위에 다시 집을 짓고 누군가는 논에 물을 대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봄꽃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땅이에요. 지훈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디아 씨, 처음 왔을 땐 어땠어요? 여기가 이상해 보였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냥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신해요. 이 땅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린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던 밤, 마당에서 봤던 별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인공광이 아닌 땅이 쉬는 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삶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별이 참 많았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흐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말하고 있었고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화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숨학교가 문을 연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이곳엔 더 이상 국경도 인종도 신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래의 이름보다 서로를 이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은 이제 나무의 계절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눕니다. 봄에는 나무를 심고 여름엔 밭을 일구고 가을엔 수확을 하고 겨울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젠 저도 한국말로 꿈을 꿉니다. 흙냄새가 배인 손으로 한옥문을 열고 땀에 젖은 이마로 미소를 짓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 이 땅의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유엔은 숨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미래가 아니라 기억의 미래를 중심으로요. 도시는 조금씩 흙 위로 내려앉고 사람들은 다시 땅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 모델을 자국의 교육과정에 도입했고 어떤 나라는 백두대간식 공동체 마을을 자국 내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느림입니다. 예전엔 늘 시간에 쫓기던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그 기다림 속엔 계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훈과 저는 여전히 마을 한복판에 있는 수매교사로 살아갑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논물대는 법을 가르치고 저는 각국에서 온 방문자들에게 한국의 계절 문화를 소개합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지훈은 옛날 얘기를 꺼냅니다. 처음에 이 마을로 올 때 그냥 조용한 시골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여기로 오는 느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과거로 온 게 아니라 미래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래는 사실 가장 오래된 기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가장 작은 언덕 위엔 기억의 정원이라는 작은 숲이 생겼습니다. 그곳에는 지훈의 외할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말씀이 새겨진 작은 돌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거야. 그리고 떠날 땐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돌려주는 거란다. 그 말을 저는 매일 마음속에 새깁니다. 지금의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땅을 돌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발소리가 흙을 밟으며 마을을 가득 채웁니다. 태양은 한결같이 떠오르고 들녘엔 이슬이 맺힙니다. 사람들은 다시 맨발로 흙을 밟고 하늘엔 별이 보이고 바람은 이름을 부르듯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이 삶을, 이 감각을, 이 땅의 기억을 세상에 계속 전하자고요. 세상은 한때 기술의 미래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은 그 너머였습니다. 삶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는 이제 단지 출발점이 아닌 방향입니다. 인류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마을에서 한 사람, 한 씨앗, 한 계절을 통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기술도 자연도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도 분명 삶의 뿌리가 숨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